오늘도 사이다에 빠진 사연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말씀드리기 위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위로 누나가 5명이 있고 여동생이 1명 있어요. 그 중에서 첫째 신우와 저는 20살 차이가 났는데 저는 첫째 신우이를 큰 고모라 불렀어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 저와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선후배 사이였어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사귀다 결혼했죠. 하지만 둘 다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막내 신우가 함께 살았고 근처에 몇몇 시누이들이 살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집에 오게 되었는데 도저히 신혼생활을 즐길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주말만 되면 근처에 사는 시누이들이 시댁에서 다 같이 놀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과 단둘이 보낼 시간이 나지 않았고 주말이 끝나면 남편은 또 일하러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던 중 서서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모가 아침만 되면 시댁에 찾아와 사사건건 저를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컨대 아침을 차려서 시부모와 함께 밥을 먹고 있으면 큰 고모는 이걸 먹으라고 차린 거냐? 고 하면서 타박을 했어요. 넌 공부만 했지 음식을 차릴 줄도 모른다. 고 하면서 해놓은 음식을 그 자리에서 버리거나 자기가 다시 만들었고 시모에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걸 먹냐? 엄마가 이런 걸 먹으니까 제가 일부러 더 그러는 거다. 억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큰 고모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하다고 했고 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어요. 큰 고모는 그럴 때마다 어따 대고 말대꾸냐? 말도 하지 못하게 하였죠. 큰 고모가 간섭하는 건 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 와서 장롱을 열어보았는데 특히 시어머니 장롱을 보며 너는 시어머니 옷도 정리 안 하냐? 며 잔소리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 옷인데 어떻게 함부로 정리하냐? 실례가 될까봐 하지 않았다. 고 하며 큰 고모는 빽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지금 장난하는 거냐? 한 집에 살면 당연히 어머니 옷을 정리해줘야지. 대학교만 나오면 다냐?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 안 배운 사람도 이 정도는 다 안다면서 타박을 했어요. 또 제가 잠깐 찜질방이나 목욕탕이라도 가면 큰 고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야지 혼자 가면 되겠냐며 핀잔을 주었고 큰 고모가 난리치면 근처에 사는 둘째와 셋째 시누이도 합세해 저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바람난 거 아니냐며 왜 혼자 찜질방에 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큰 고모가 아침에 올 때마다 저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밥을 조금만 먹으면 너 지금 시집살이해서 헬쑥해졌다니 이딴 소리 들으려고 그러냐? 아니면 고생한다고 티를 내려고 안 먹는 거냐? 사사건건 시비였습니다. 큰 고모는 집안에서 제왕 같은 존재였는데 그 이유는 하던 사업이 잘 되어 돈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남편이 하던 여행 사업이었는데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다 보니 가족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었고 저희가 결혼할 때도 신랑한테 몇 천만 원씩 주었어요. 가족들이 또 돈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큰 고모는 돈 받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했는데 저에게는 단순히 돈 때문에 위세를 부리는 건 아니었어요. 큰 고모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제가 대학교를 나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 밟히는 행동만 하면 넌 대학교까지 나온 게 그것밖에 안 되냐며 온갖 인격 모독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힘겨운 시집살이에 저는 남편에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남편은 큰 누나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누나 편을 들더군요. 저는 친정에 가서도 큰 고모 때문에 힘들다 하였죠. 그러자 엄마와 언니는 그런 집에서 왜 바보처럼 살고 있냐며 이혼하라고 했어요. 특히 친정엄마도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했는데 딸까지 그런 상태에 놓이자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참고 살기로 한 후 임신을 하였고 아기까지 낳게 되었어요. 하지만 큰 고모의 잔소리는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다가 미칠 것 같아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일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조금만 집에 늦게 들어와도 큰 고모의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하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며 음해했죠.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집에 있게 되었어요. 집에만 있으니 큰 고모의 간섭과 잔소리가 더 심해지더군요. 하루는 제가 아기 옷을 사오자 큰 고모는 무슨 이런 촌딱 같은 옷을 샀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너는 무슨 대학을 바까라고는 나왔냐? 대학 나온 애들은 세련됐다고 하던데 너는 왜 그렇게 촌스럽냐? 친정이 가난해서 그러냐? 너도 네 엄마 닮아서 오래 못 살겠다. 우리 동생은 세련된 애야. 너처럼 촌스러운 애하고는 오래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을 넘어서 친정 비하까지 하였습니다. 아기 옷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침마다 장롱을 들춰보다가 새로운 옷이 보이면 고작 산다는 게 이런 걸 샀냐? 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옷을 사줄 테니까 빨리 따라 나오라고 하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졸졸 쫓아가면 큰 고모는 바짝 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옷가게를 가면 큰 고모는 돈 있는 것처럼 하고 나는 거지 새끼 데려온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매일 고모가 입으라는 거 입고 걸치라는 거 걸치고 완전 노예 같은 생활을 했죠. 또 밖에 나왔는데 너는 맨 얼굴이냐며 쪽팔려 죽겠으니 빨리 화장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화장을 안 하는 게 더 예쁘다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큰 고모는 열등감에 젖어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골라도 문제였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면 큰 고모는 너는 보는 눈이 어쩜 그러냐 며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골랐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옷도 내 마음대로 입지 못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옷을 입기만 하면 큰 고모는 너는 왜 또 그런 옷을 입느냐며 벗으라 했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큰 스트레스이자 불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 큰 고모와 함께 둘째와 셋째 시누이가 집에 올 때였습니다. 시누들은 아침에 집에 와 점심까지 머물곤 했는데 밥을 먹으면 절대로 저와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먹는 밥상이 있고 제가 먹는 밥상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며 밥을 먹을 때 저만치에서 제가 깨작거리고 있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또 잘 먹으면 넌 눈치도 없냐며 시비를 걸었어요. 저는 점점 바보가 되어갔어요.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큰 고모만 집에 오면 귀퉁이에 쭈그려 앉아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서도 저의 보호막이 전혀 되지를 못했어요. 시아버지도 몸이 아파 저를 도와주지 못하였고요. 제가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큰 고모는 너 왜 그러냐? 이제 완전히 맛이 갔구나. 너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꼭 원숭이 같아. 라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큰 고모만 보면 벌벌 떨었고 시누들이 갈 때까지 구석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이 일을 알아차리지 못한 건 제가 초창기에 큰 고모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뒤로는 아예 입을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고 그를 사랑하는 이상 참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로 인해 제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 주말에만 집에 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이상하다 말하였고 말도 잘 안 한다고 하고 넋이 빠진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저를 데리고 정신과 병원에 갔고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때까지만 해도 우울증이 누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 그런 거라고 여겼어요. 엎침대에 덮친 격으로 남편은 2년 동안 해외에 나가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남편은 저의 우울증이 걱정돼 해외에서 아이 데리고 같이 살자고 하였지만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어요. 큰 고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남편과 같이 해외에서 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했어요. 감히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었고 만약 간다고 하면 저는 큰 고모한테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미 큰 고모에게 붙잡혀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하는 수 없이 혼자 2년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가자 시누이들은 저를 더 압박하였어요. 대개 큰 고모가 저를 모함하면 둘째가 거들고 셋째는 아래 동생들을 조종하는 형식이었는데 막내 시누이만은 저를 안타깝게 여겼어요. 저보다 한 살이 더 어려 나이대도 비슷했고 집에서 함께 살다 보니 눈뜨고 보지 못할 꼴을 많이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막내 시누이가 저를 챙겼는데 또 그 꼴을 못 보는 큰 고모였어요. 큰 고모는 너 우리 막내랑 같이 다니더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 내가 집에 CCTV 단 거 알지? 와 같은 말을 하며 결국 저와 막내 시누이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막내 시누이도 결혼을 하면서 돌변하더군요. 그녀도 시집살이로 인해 친정애와 시어머니를 욕했는데 그러면서 안면멀수하고 저를 괴롭혔어요. 그나마 정을 나눴던 막내 시누이마저 다른 시누이들처럼 행동하자 저는 마음 둘 곳이 하나도 없었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큰 고모는 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네 탓이고 네가 아버지를 잘 보살피지 못해 죽었다고 하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서 유산을 하였어요. 남편이 해외로 출장 가기 전 임신한 상태였는데 끝없는 스트레스를 줘 결국 유산까지 하게 만든 것이었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시누이들은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남편에게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른 후 남편은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우울증이 더 심각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를 봐도 본체만체하고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면서 저에게 운동할 것을 권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니 에어로빅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묻더군요. 저는 에어로빅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어로빅 학원에만 가면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또 신기한 건 나는 뒤에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맨 앞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 뒤에서 하고 있었는데 왜 앞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하였죠. 저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에어로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보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그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날 좋아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큰 고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큰 고모가 나를 보고 너 바람 피우는 거 다 안다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조현병의 증상이라더군요. 그리고 저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과 사고는 모두 망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어로빅 학원에서 사람들은 각자 옷을 입고 있는데 저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로 보였고 학원에서도 맨 뒤에서 에어로빅을 함에도 어느 순간 맨 앞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거로 착각을 하였던 겁니다. 남자가 저에게 고백한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겼고 이러한 사실을 큰 고모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조현병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내가 진짜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돌아온 뒤 남편에게 제가 일절 관심을 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큰 고모의 지휘하에 남편을 비롯하여 시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큰 고모 집에 모였을 때였어요. 큰 고모는 신우들에게 자기한테 절을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시누이들은 돈을 받기 위해 모두 엎드려 세배를 했어요. 큰 고모는 올케인 저에게도 세배하라고 하여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꾸물거리며 큰 고모에게 세배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 집에서 헤어질 때였어요. 제가 고개를 숙여 신발을 신는데 큰 고모가 발로 저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말했어요. 야, 너 왜 세배 제대로 안 해? 누가 그렇게 세배하래? 어?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쭈그려 앉아서 신발만을 신었죠. 그런데 먼저 나가 있던 남편이 그 모습을 보았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저게 뭐지? 큰 누나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남편은 밖으로 나온 뒤 저에게 물었어요. 큰 누나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남편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누나에게 말했어요. 큰 누나, 잠깐 얘기 좀 해. 왜? 누나 아까 미영이한테 한 행동이 뭐야? 뭐가? 아니, 앉아서 신발 신는 미영이 머리를 발로 툭툭 쳤잖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무슨 행동이야? 내가 볼 땐 한두 번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오히려 당당한 큰 누나 모습에 남편은 기가 차서 말했습니다. 아니 누나, 당연히 안 되지. 사람 머리를 발로 차는 게 말이 돼? 얘가 미쳤나?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마누라 편드냐? 지금 네 마누라 때문에 나한테 덤비는 거야? 누나, 아닌 건 아니지.
하면서 남편은 큰 고모와 말싸움이 붙었어요. 큰 고모가 소리치고 남편도 목소리를 높여 따졌어요. 가족이 모두 말려서야 남편은 화내며 차를 탔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며 저에게 물었어요. 미영아, 아까 누나가 머리 발로 찼잖아. 평소에도 그랬어? 그러나 저는 두려워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나 말할 수 없어. 내가 말하면 오빠랑 살지를 못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했어? 오빠, 내가 말하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다니? 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봐봐, 저기 또 따라오잖아. 뭐가? 고모가 따라오고 있잖아. 나 너무 무서워. 저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벌벌 떨었습니다. 남편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면서 저를 다독였어요. 왜 그래? 정신 차려. 누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어? 고모 여기 있잖아. 제발 그 얘기 하지 마. 저는 소리를 꽥 지르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중에 말하기를 남편은 그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왜 이상한 행동을 한 건지 이해가 갔다고 하였어요. 남편은 다시 차를 돌려 큰 누나에게 향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큰 누나가 있는 곳에 쳐들어가 말했답니다. 누나, 우리 이제 분가할 겁니다. 여기서 안 살아요. 분가? 그래, 그렇게 해라. 남편의 분가 얘기에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끼는 큰 고모였어요. 남편은 다시 차를 타고 나왔지만 아내가 지금까지 큰 누나에게 당했던 걸 생각하니 다시 화가 치밀었고 남편은 큰 누나에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또다시 차를 돌렸어요. 저를 데리고 큰 누나 집에 쳐들어가 사과하라고 입을 때려놓은 순간 짝! 큰 고모가 다짜고짜 저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닌 여러 대였어요. 남편이 신발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치자 큰 고모는 남편에게도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남편도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신발년아, 미영이한테 사과해. 사과 안 해? 남편은 차마 큰 고모를 때리지 못하고 욕을 퍼부었어요. 온 가족이 큰 고모와 남편을 말렸습니다. 한편 그 광경을 본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지? 왜 내 편을 들지? 큰 고모 편이 아니었나? 지금까지 모두 한패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자기를 옹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큰 고모와 싸운 후에 그날부로 짐을 정리했고 우리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면서 남편은 심없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자기도 한심하지만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아내를 보호해주지 못한 엄마도 필요 없다고요. 우리 가족은 분가하여 친정엄마가 있는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없는 동안 신우들이 저한테 어떻게 괴롭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했어요. 얘기를 들은 남편과 친정 식구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을 하지 못하였어요. 친정 근처로 이사까지 하였지만 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저희 눈에 남편과 엄마, 언니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죠. 예를 들면 남편이 왜 우리 식구들하고 한편이 되지? 시댁에 있었던 장면이 왜 우리 친정에서 똑같이 연출이 되지? 남편이 왜 우리 엄마하고 언니하고 한패가 됐지? 왜 친정 식구들과 저 사람이 뭉쳐서 저라는 거지? 한마디로 저는 시댁에서 시누이에게 당했던 것들이 친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엄마, 언니가 모이기만 하면 자기 흉을 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온 후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였어요. 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온종일 잠만 잤고 그런 저의 모습에 언니는 잔소리를 했어요. 일어나서 뭐라도 하라는 것이었죠. 언니 입장에서는 동생이 이러고 있는 게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기운을 차리지 못하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었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셋이서 행복하게 잘 지냈던 가족인데 저러고 있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언니는 화가 나 저에게 함부로 말하기까지 하였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린 거죠. 저에게는 언니와 친정엄마가 하는 행동이 시누이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친정엄마와 언니가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만 해도 시누들과 친정이 한패고 그런 한패와 어울리는 남편도 한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언니가 사소한 전화를 하면 둘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엄마, 언니, 남편도 다 싫다, 나 혼자 있겠다, 아무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다며 대책도 없이 혼자 있고 싶다고 하였어요. 제가 너무 완강하게 나오자 결국 남편은 친정과도 떨어져 이사하자고 제안하더군요.
그때가 되어서야 저는 수그러들었고 남편은 저의 상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절대로 집이 어딘지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죠. 친정엄마와 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힘들어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시댁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연락을 차단하니 괘씸해했죠. 하지만 그렇게 이사를 하였어도 저의 증상이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같이 타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 고모가 보낸 첩자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과 외출을 한 뒤 돌아오면 큰 고모의 향수 냄새가 난다며 고모가 집에 왔다 갔다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옷장에서 옷 하나를 가져와서는 고모가 자기 옷을 내 옷장에 두고 갔다고도 하였어요.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제가 반찬을 하나 빼자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저는 금방 고모가 나 몰래 반찬을 여기에 뒀다고 했어요. 남편이 네가 방금 놓은 거라고 하면 저는 고모가 갖다 놓은 거라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남편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큰 누나가 있지도 않은데 자꾸 있다고 하고 작은 누나들이 사람들을 시켜 자기를 감시한다고 하고 끊임없이 누나들이 들어왔던 흔적이 있다고 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를 설득하여 심리 상담을 받게 하였어요. 명절 때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상담을 받자고 하였지만 제가 거절하였었는데 남편도 저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던 거죠. 저는 상담소에 가서 그동안 결혼 후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일과 지금 저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거의 2시간이 넘게 원장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원장님, 며칠 전에는요,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검은색 세단이 우리 차 옆에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을 열고 세단에 탄 사람이랑 저희 남편이랑 웃고 떠들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세단에 탄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도 않고 남편이 익숙한 듯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저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어이가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원장에게 아내가 검은색 세단을 말한 이유는 큰 누나가 타는 차량이 검은색 세단이기 때문입니다. 시댁에 있을 때 큰 고모가 아침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내리는 걸 지켜보는 게 트라우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어요. 원장님은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미영씨, 오늘 상담을 통해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요? 그동안 미영씨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을 텐데 나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세요. 하면서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상담소를 찾았고 원장님은 마치 저를 자기 딸 마냥 살갑게 대해주시며 저의 말을 들어주셨고 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였어요. 저는 당시 한마디로 피해망상과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망상은 사람들이 날 보고 욕한다, 저 사람이 내게 피해를 주려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피해망상에 걸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날 보고 비웃었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상태였던 거죠. 저는 조현병 또한 앓고 있어서 저의 망상과 환각, 환청 등이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었고요. 하루는 집에서 또 환청이 들렸어요. 큰 고모가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 오나 망봐? 하면서 저의 방으로 들어가서 장롱을 열고 옷을 꺼내 밖으로 던지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옷들을 아직도 들고 있어 하는 겁니다. 저는 또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방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딸아이가 와서는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저기 큰 고모가 너무 무서워. 엄마 여기 엄마랑 나밖에 없는데 아빠는 슈퍼 갔는데 하는 겁니다. 저는 딸아이의 말에 다시 고개를 들어 방을 쳐다보았고 역시 아무도 없이 깨끗한 방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때 저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보이면 이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떨쳐내었죠. 저는 이후로 병원 치료와 남편과 딸아이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해외에서의 근무를 이유로 장기 휴가를 내어 집에서 저와 딸아이를 돌봐주었어요. 덕분에 저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었고 한 번씩 보이던 큰 고모의 모습과 나머지 시댁 식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 무렵 시댁의 사정은 많이도 바뀌었어요. 사업을 하던 큰 고모는 코로나가 닥치면서 경기가 힘들어지게 되었고, 하고 있던 여행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그동안 지원해 주었던 신우들에게도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이 힘들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신우들의 생활도 힘들어지게 되었죠. 반면 남편은 다니던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따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해외에 나가서 고생한 덕분에 승진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돈까지 벌게 되었어요.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던 큰 고모는 이번 달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최종 부도 처리가 될 지경에 이르렀고, 동생들은 그런 언니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죠. 저희는 연 끊고 산 지 3년이 넘었지만 어떻게 막내 신우와 오빠는 연락을 하고 지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상태에 대해서도 전해 듣고는 많이 미안해 하였고요. 큰 고모는 막내 신우를 통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였죠. 남편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고 아예 수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막내 신우를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해왔고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슨 면목으로 연락을 하느냐, 누나들 때문에 저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지 큰 고모에게 따지면서 얘기하였고, 돈을 받고 싶으면 올케에게 무릎 꿇고 모든 신우들 와서 빌어라. 올케의 허락이 없이는 돈 못 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병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약물 치료도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원장님의 그 얘기를 떠올린 것 같아요. 남편은 저의 모든 시집살이며 우울증, 피해망상 등의 원인이 시집이 아니라 본인과의 결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늘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왜 그러느냐, 아직 그 사람들 꼴보기 싫다고 했지만 남편은 원장님 말씀 기억해봐라. 이게 저희 치료에 도움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시댁도 친정도 막내 없이 오직 저희 세 식구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쪽으로 달려오겠다는 큰 고모를 말렸고, 저는 결국 남편과 상의하여 3년여 만에 큰 고모를 비롯한 신우들을 만나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큰 고모는 사업 스트레스 때문인지 예전의 괄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나머지 신우들도 큰언니의 불호령 때문인지 숙연해진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남편은 시모 앞에서 누나들과 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미영이에게 구체적으로 사과하세요. 머뭇거리고 있는 신우들의 모습에 큰 고모는 먼저 무릎을 꿇었고 나머지 신우들도 한 명씩 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시모께서도 오랜만에 저를 보았지만 그렇게 반기는 모습은 아니었고, 다만 다 큰 자기 딸들이 며느리인 저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이 보기가 싫었던지 고개를 돌리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도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방으로 못 들어가세요. 일단 여기 계셔주세요 하였어요. 큰 고모는 돈을 빌려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사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모습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정말 미친년이다 미영아, 용서해라. 내가 남편 잃고 혼자서 사업 이어받아서 한답시고 너무 힘들었고, 대학 나온 너를 보니 너무 내 모습이 초라해져서 싫더라. 너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를 보면 괴롭히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걸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영아.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하다. 너한테 소리치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옷이나 반찬 가지고 뭐라 하고, 특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한 말 모두 사과할게. 아, 그리고 구석에서 힘들어하던 너에게 놀려대고 네 머리 툭툭 찼던 거, 너 뺨 때린 거 다 사과할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그때의 상황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큰 고모의 뺨에 손바닥을 툭 하고 갖다 대었습니다. 큰 고모나 시모, 신우들, 남편 모두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고, 저 또한 저희 돌발 행동에 놀라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힘있게 큰 고모에게 또 한 대의 뺨을 철썩하고 때렸습니다.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어서 저도 때리면서도 놀랐습니다. 그런 저의 표정을 읽었는지 큰 고모는 무릎을 꿇은 채로 저의 손을 잡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미영아, 그래, 더 쳐라. 너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쳐라 하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벌써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고,
큰 고모의 뺨에 저의 손바닥을 다시 한번 휘둘렀습니다. 짝, 짝, 짝 한 3번 정도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고모, 이건 제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제가 뺨 때린다고 저의 상처가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고모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시다면 앞으로도 저를 볼 생각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차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보고 있을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을 마련하여 주었고 큰 고모에게 돈을 빌려 주었어요. 저의 병은 완치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사과로 인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시댁 식구들을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와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행복하고만 싶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이다에 빠진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